이번 달 서울과 수도권에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공급 물량이 많은 역대급 분양시장이 열립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싼 금리로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은행과 빅테크의 주도권 다툼 속에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금융당국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수소 대중화를 선언하고 오는 2028년부터 모든 상용차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 덤프트럭이나 버스는 사라지고 친환경 수소 전기차가 그 자리를 대체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좋은 기업들이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분야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소비자가 싼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이른바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이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금융사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역시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대출 금리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에서 비교해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바로 대환대출 플랫폼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로 현재 금융결제원과 함께 시스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은행별로 대출금리 비교가 가능해지고 기존 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플랫폼상에서 간편하게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대출 모집인 수수료나 법무 비용 등이 절감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빅테크 종속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 특히 금융사들이 빅테크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입점하는 형태라 금융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성장 다 하고 자리 잡고 했으면 뭔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걔네들을 그 특혜라고 보는 거죠. 카카오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데 몰아주게 되면 결국에는 독과점 형태가 돼버리니까. 실제 은행들은 플랫폼에 종속된 형태가 아닌 은행권 자체적으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대형사를 중심으로 1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빅테크 플랫폼 종속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처럼 금융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결국 대환대출 플랫폼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재검토 기한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며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당초 10월 출범이 목표였던 대환대출 플랫폼. 진통이 여전한 만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발언을 좀 보면 재검토 기한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당초 계획했던 10월 출범은 물 건너 간 걸로 보이죠? 네, 그렇고요. 이제 쉽게 말해서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이 금융당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전후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뭘까요? 역시 뭐 가계대출 아닐까요? 가계부채? 네, 가계부채. 예, 네. 맞습니다. 네, 1,800조까지 치솟았는데요. 가계부채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금융권의 연일 대출 조이기를 주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까지 이것도 추석 전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 네, 근데 기존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어서 시간을 들여서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문제는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대출 갈아타기가 활성화되면 대출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가계부채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금융당국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국이 지금 대환대출 플랫폼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는 건데 무기한 재검토하겠다. 이건 보통 처음부터 다시 판을 짤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건 맞는데 이제 문제는 금융위가 일단은 뭐부터 재검토할지 이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네, 그런 입장인데요. 예. 고 위원장이 취임 이후로 이제 대환제조 플랫폼과 관련해서 업무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예. 이제 은행권 그리고 빅테크 업체 어떤 곳과도 이제 간담 일정을 아직은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달 30일에는 그 금융위와 빅테크 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돌연 연기가 됐는데요. 예. 이제 금융위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 내부 일정과 겹쳐서 연기된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고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게 영향을 미쳐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금융위로서는 플랫폼 출범이 무산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단지 시기만 미뤄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 빅테크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5대 금융지주회장하고 고위원장 간의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수장이 바뀌면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다시 뒤엎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네. 이번 주 이 금요일에 금융사와 고승범 위원장이 만난다. 은행권은 지금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면 빅테크에 종속될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주도로 지금 따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네, 지난달 10일에 그 금융지주 회장들이 직접 나서서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플랫폼 그리고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플랫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 두 곳 모두 중금리 대출만 취급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싼 금리는 안 하고 중금리만 아니죠. 해달라. 고신용자들이 하는 금리라고 이게 중저신용자들만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금리 대출.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은 고신용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데 네. 고신용 대출자들이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기를 하면 이제 가계 대출이 더 불어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네. 또 이제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은행들에게 고신용자 대출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전 금융권 대출을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서 금융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면서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고 위원장이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힌 만큼 은행권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결론 날지는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이제 정부 주도 플랫폼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인터넷 은행들이 플랫폼에 어떤 상품을 올릴지 이건 우리가 결정한 문제인데 왜 이거를 간섭하느냐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고승범 위원장이 금통위원 시절에 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가 이제 금융 불균형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게 이제 레버리지 확대로 일부 이제 자산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니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고신용자 대출 금리를 좀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인식하고는 좀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수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다 이런 기대도 됩니다. 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대출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환대출 플랫폼이 좀 빨리 나와줘야 소비자들 부담도 좀 줄어들긴 할 텐데요. 업계 간 기싸움 때문에 지금 애꿎은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본다 이런 지적들도 없지 않죠. 네, 기존 금융권하고 빅테크 간의 힘겨루기는 솔직히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예.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 편의성과 접근성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빅테크 공세의 디지털 생존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금융사들도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전문가들도 누가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기 전에 결국 금융 플랫폼이 대사라면 소비자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소비자들이 편리한 접점은 제공하는 금융회사나 플랫폼에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건 당연하고 그런 것이 기술 발전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걸 거스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은행들이 지금 정부 없이 독자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정부 주도 플랫폼에 참여를 안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정부 주도로 만들어도 효과를 발휘하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 대환대출 플랫폼은 지금 시중은행은 참여 안 하고 이제 인터넷 은행들하고 일부 지방은행들만 참여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예. 솔직히 시중은행들이 기존 대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중은행이 참여를 안 한다면은 별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겠죠. 네, 그건 예.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은행권 독자 플랫폼 경우도 이제 중금리 대출 상품만 취급받겠다고 이제 은행권이 그랬는데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라는 원칙을 어긴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인데 빅테크 플랫폼에 수수료를 주는 한쪽에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금융사들이 참여하라고 하는 관치금융식 관행을 어떤 금융사들이 반기겠냐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해묵은 과제지만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노베이션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맞는 건데 문제는 이제 빅테크들이 기존의 기반을 갖고 너무 이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나온 불만이거든요. 금융 입장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규율을 하지?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플랫폼을 빅테크 주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 은행들 주도로 만들 것이냐 이런 같은 은행업계 간의 어떻게 보면 힘싸움입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금융사들의 불만 사항들을 금융위가 들어줄까요? 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고승범 위원장이 평가가 시장평가 시장 친화적이고 약간 은행에 더 친화적이다. 은행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 네, 기존 이제 고 위원장이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권 간의 협력 방안을 충분히 모색하겠다.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은행권에 손을 들어준 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시중은행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빅테크하고 금융사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제 디지털 금융 협의회라는 거를 금융위가 만들었는데 이게 조만간 가동이 될 것 같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도 논의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제로 베이스부터 이제 애로 사항을 각 업계가 털어놓고 입장차를 함께 조율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업계 간 힘싸움도 물론 피할 수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환대출 플랫폼, 이 소비자한테 정말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 당국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출 실수요자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은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야 청약을 지원할 수 있는데 막상 분양가는 비싸고 대출까지 막히면서 그야말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과천에서 분양한 린 파밀리에 분양 가격이 8억 원을 넘겼지만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해 최고 2,534대 1이라는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인데 모두가 웃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가는 9억 원 미만이라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만 입주 시에는 주변 시세가 15억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주택담보대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12.16 대책이 불러온 후폭풍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택 매수 수요를 낮추기 위해 가격대별로 LTV를 다르게 하는 사상 초유의 대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며 청약 대출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과천에서의 분양이 공공분양인데다 신혼희망타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LH, SH 등이 주도하는 공공분양은 청약자의 자산, 소득, 자동차 가액까지 평가해 청약 자격을 부여합니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어야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로또 분양은 현금 부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랑 자산 기준을 낮게 정해두고서 주담대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청약이 가능한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 규제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새 아파트에 잔금을 치를 여력이 부족한 경우 입주와 동시에 세입자를 들여 분양잔금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입주와 함께 늘어나는 전세 매물은 주변 지역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도입됐고 입주와 함께 세입자를 들이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출과 전세가 막힌 상황에서 높아진 분양가를 100%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만 청약 도전이 가능한 겁니다. 더 이상 청약이 서민의 내 집 마련 창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을 받게 되면 결국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예상된 자금들을 대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이 온다. 정부의 섣부른 부동산 규제가 청약 시장의 후폭풍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앞으로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 덤프트럭이나 버스는 사라지고 순수한 물을 배출하는 친환경 수소차가 본격적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2028년부터 모든 상용차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조만간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소 모빌리티 사회, 과연 어떤 모습일지 송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커다란 트레일러가 열을 맞춰 달립니다. 한 번 충전에 1000km까지 주행이 가능해 웬만한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도 없앨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긴 산골 마을에는 특수목적 수소차, 일명 레스큐 드론이 긴급 투입됩니다.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돼 조용할 뿐만 아니라 강한 힘으로 험한 지형도 쉽게 극복합니다. 현대차가 그린 미래 수소 사회의 모습. 이를 위해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연료 전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 모든 상용차 모델을 수소나 전기차로 출시해 배출가스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며 이를 통해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만 연간 20만 톤 이상의 수소 수요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수소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오고 그리고 우리가 생산 기술을 더 개발해서 우리가 만드는 공정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줄이면 배터리 시스템하고 거의 동등한 가격으로 우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소 사회를 훨씬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또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가장 빠르고 연간 40만 대의 상용차 수요를 소화하는 유럽 시장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What does Hyundai Motor Group's vision for future hydrogen society look like? Our vision covers not only passenger and commercial vehicles, but also various types of transportation, such as trams, trains, ships, and urban air mobility. 앞서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는 로드맵을 선보인 바 있지만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련법을 마련해야 하는 등 기업이 풀기 힘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과거 먼 일로만 여겨졌던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해 이제는 일상이 된 점을 미뤄볼 때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수소 강국과의 선점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우리 정부와 관계기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한국판 아마존고의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코로나 확산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입구에 비치된 키오스크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치고 발급받은 QR코드로 입장했더니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스파로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파로스. 네, 말씀하세요. 건전지 어딨어? 건전지 상품은 화면에 표시되는 선반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사고 싶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그대로 출구로 나오기만 하면 어느새 결제 완료. 한국형 완전 스마트 매장을 표방한 이마트24 스마트 코엑스점은 계열사 신세계 INC의 리테일 테크가 총동원됐습니다. 매장 내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가 고객의 쇼핑 동선을 추적하고 상품 정보를 인식해 소비자 편의 향상은 물론 점주들의 매장 관리도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고객님 카카오 파인애플잼 쿠키를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관리자가 최초 1회 제품을 등록하고 매대에 올려놓기만 하면 매장 내 비치된 AI 카메라가 자동으로 상품 정보를 취득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매장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1월 2차 오픈 때에는 고객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폭력 같은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제지하는 기능도 음성 서비스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세븐일레븐도 롯데정보통신과 손잡고 기존 무인 점포에서 찾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산동 DT 랩스토어에서는 AI 로봇에게 행사 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이번 달 다양한 증정 행사를 확인해 보세요. 안면 인식을 이용한 출입과 결제도 가능합니다. 점주들은 히트맵에 표시된 빨간 점을 통해 고객이 가장 많이 체류한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점포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AI 결품 관리 시스템을 갖춰 효율적인 상품 진열과 발주량 조절에도 신경 썼습니다. 향후에는 자동 발주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세븐일레븐은 현재도 무인형 점포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DT랩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의 실험과 적용을 통해서 경영주님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데 이 밖에 GS25에는 LG U+의 무선 사물 인터넷 관련 통신 기술이 접목될 계획이며 CU도 주류 무인 자판기를 설치한 데 이어 스마트 냉장고를 도입하는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편의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50여 개에 불과했던 국내 편의점 4사 하이브리드 매장은 올해 7월 기준 1,300여 개로 420%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아마존고를 넘기 위한 혁신은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이머징 마켓 투자의 개척자로 불리는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가 한국에서 가장 주목되는 섹터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모비우스 캐피탈의 설립자인 마크 모비우스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도 과거와 같은 테이퍼 텐트럼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신흥국 투자의 기회는 여전히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Hello, Dr. Mobius. How are you? Hi,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this exclusive interview. It's a pleasure. 최근의 시장, 넘치는 유동성과 극심한 변동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Of course, there's always a worry in the market. You always must worry about prices going up too fast. And you can see in the cryptocurrency world, there's been an incredible amount of volatility, and you might say a sort of a bubble is forming. But in the overall market, there are lots of companies that are outpacing the market in terms of earnings. So still there are lots of good opportunities. 시장인의 테이퍼 텐드럼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금리 인상이 신흥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시나요? The emerging markets investors know that it's coming and have already made their adjustments in their portfolios. But the bottom line is that earnings is keeping up very well in the emerging markets in Korea, in Taiwan, in India, even in China. Earnings are doing quite well. So that's another important impetus for the market to go up. 그렇다면 신흥국 시장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Well, I believe that there's still wonderful opportunities in emerging markets. And the most interesting to us now is India. India is destined to grow by about 10%. And the government is embarking on a privatization program. A lot of good things happening in India. So if you look at our portfolio, you see that India represents about 20% of the portfolio. But we're invested in Taiwan, in Korea, in China, of course.
We're in Turkey, we're in Brazil, we're in South Africa. So we're pretty diversified, but the big ones, of course, are in Asia.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테이퍼링에 따라서 외국계 자본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이신가요? Well, Korean investors, I think, should do well in the Korean market. Now, because there will be corrections. As you know, there's an ongoing correction now. Small corrections will take place. But these will be opportunities to buy more stocks. So I'm not too worried about the Korean market. As I said, we're invested in Korea. And we think over the long term, Korean market will do very well. 한국에서는 어떤 업종 또는 기업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Our interest is mainly in technology and particularly in semiconductor work. Oh. So we're invested in, for example, semiconductor testing. Lino is the company that we invested in Korea because their earnings projections look very, very good. They've got a solid balance sheet and very good margins. And of course, they're in an industry that is growing at a rapid pace. Yeah, our preference i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opefully they'll grow into big companies going forward because their growth rate is very, very high. If you have a good small company that's growing at a rapid rate, it soon gathers momentum and the size grows. People then begin to notice and the market capitalization increases. 금과 원유 등 이 원자재에 대해서 갖고 계신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Well, I would say now it's probably not a good time because commodity prices have already spiked up, have gone up quite a lot. Okay. So I would be cautious on commodities at this stage.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Well, I think the key to investing, of course, is to not be bothered by the volatility in the market and the fluctuations. The key is to take a steady view, buy the market when stocks go down, but don't get out of the market completely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f you look at the stock market indices, they continue to increase over the years. So you've got to be exposed to the market, particularly companies that are earning and increasing their earnings. Keep your head in the clouds and your feet on the ground. We've covered a lot of ground here with you tod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and I hope all is wel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써야 할 전략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이 부자되는 퇴직연금술, 오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을 활용한 소득별 투자 전략을 정경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은퇴 이후 적정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월 268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세에 은퇴해서 평균 수명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8억 400만 원이 필요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직장인이 퇴직 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4억 9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180만 원 수준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적정 노후자금 268만 원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을 통해 돈을 계속 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으로 한 90만 원 정도가 커버가 되고요. 나머지 180만 원은 이제 개인이 DC나 IRP를 운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0.9% 정기예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고정금리 상품의 연금 운용으로는 노후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 전문가들은 실적 배당형 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자의 경우 적정 노후 연금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투자 수익률이 5.7%가 돼야 합니다. 물론 이보다 소득이 적은 하위 30%는 6.7%, 비교적 소득이 높은 상위 30%는 4.7%의 수익률을 거둬야 적정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직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또 작다 보니까 운용에 좀 더 소극적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금액이 작을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대기업에 다니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직급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DB형 같은 그 임금 상승률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하시다가 은퇴에 임박했을 즈음에는 이제 DC형으로 전환을 하셔서 현재 저소득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은퇴 이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실적 배당형 상품 등을 통한 적극적인 퇴직연금 운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현재 소득 상황을 감안한 연금 운용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특히 연금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과 국민연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IRP를 활용해 세액공제 한도인 연 400만 원까지 납입하는 전략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이익 규모를 좀 키워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있는 금액까지는 무조건 불입을 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수익률 제고와 연금의 투자 규모 확대와 함께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퇴직연금 자산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금으로 타시고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 일시금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근로자들은 연금으로 탈 수 있을 만큼 퇴직연금 자산이 충분히 쌓일 수 있도록 잘 유지하면서 그 투자 통해서 적립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꾸준한 장기 적립식 투자 역시 또 다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귀뜸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종목과 업종 장세가 이어지면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어떤 종목들 특징적으로 주목을 받았는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은 현대중공업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공모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아직 잠정 집계치만 나왔는데요. 예. 오후 4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대중공업 공모주 청약을 받는 증권사는 모두 8곳입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건 삼성증권으로 92대 1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미래에셋대우가 49대 1, 또 한국투자증권이 35대 1 정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평균 경쟁률이 아직 집계는 안 된 상황인데 지금 가장 높은 곳이 한 92대 1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과 이전에 또 이제 IPO를 진행했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수준입니까? 첫날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행 참패를 기록했던 이 크래프톤의 첫날 경쟁률은 2.79대 1에 불과를 했었고요. 얼마 전 이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일명 따상까지 성공했던 일진 하이솔루스의 첫날 평균 경쟁률도 62대 1 정도였습니다. 네. 또 아직 우리 사주 청약 결과 또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사전 청약 당시 예정된 물량의 약 2배가량의 초과 물량이 신청됐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현대중공업의 흥행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반 청약에 앞서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현대중공업은 1836대 1을 기록하면서 이 코스피 역대 2위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요 예측 흥행의 공모
종목가는 상단인 6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고요. 예, 그렇다면 아직 청약이 이제 하루가 더 남은 상황입니다. 이 잠정 결과치를 보고 또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중복 청약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증권사별 배정 물량을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물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약 142만 주를 갖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어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이 약 59만 주 정도를 갖고 있고 예. 삼성증권이 20만 7천 주, 또 대신과 DB신영증권은 가장 적은 8만 8천 주 정도를 갖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참여를 하는 증권사들이 거의 8곳이나 되다 보니까 뭐 주린이 분들도 이렇게 쉽게 한 주 정도 맞습니다. 청약을 받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딱 최소 금액으로 청약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증거금 3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공모가가 6만 원에 최소 청약 주수가 10주입니다. 증거금은 여기에 50%만 필요하기 때문에 30만 원만 있으면 이번에 참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에 대한 부분 좀 살펴봤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상장 후의 주가 흐름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또 카뱅 주가 보셨을 테고 최근 상장한 크래프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이 이번 주부터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한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최근 말씀하셨듯이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예. 먼저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 53.1%가 묶였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기간별로 보면 3개월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현재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언제쯤 풀릴 수 있을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기간을 좀 잘 체크하셔서 추후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업계 평가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호적인 전망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2년에 설립된 이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업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가스 추진선 역시 세계 점유율 1위인 만큼 높은 기술력을 증명했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글로벌 업계 1위인 기업인 만큼 상장 후 프리미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친환경 연료 추진선 건조와 수주 경쟁력 등에 주목을 하면서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글로벌 점유율 1위라는 점에 좀 큰 점수를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이렇게 수십여 개의 투자 위험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점도 이렇게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현대중공업 사실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투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 또한 나옵니다. 예. 최근 공모주 열풍이 계속되고 있지만 2차 전지나 메타버스 또 바이오 등 성장이 기대되는 신산업의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청약 결과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짧게 짚어볼 텐데 자, 이번 주에 수소 슈퍼위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송민아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오늘 현대차그룹이 수소 비전과 경쟁력을 공개했습니다. 내일은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 10개 그룹이 참여하는 수소 기업 협의체가 발족됩니다. 수소 기업 협의체는 향후 수소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내일부터 11일까지는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에서 150개 기업이 혁신 수소 기술력을 내놓고 경합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수소 사회가 정말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관련주를 하나 좀 꼽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많은 기업들에서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만 뽑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올해 효성하면 수소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수소 충전소 점유율 1위 기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 연료 탱크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생산하고 있어서 수소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봄쯤에 이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4개월 전에 다뤘었는데 따져보니까 그새 50%가량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사실 이게 고점이 아니냐, 들어가도 되냐 이런 우려들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증권업계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목표 주가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88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신영증권과 키움증권은 각각 85만 원, 83만 원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79만
30만 7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한 건데 오늘 주가와 비교하면 아직도 3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달 새에 50%가 올랐는데 여기서 30%가 더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룰 때 이 탄소 섬유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탄소 섬유는 철보다 10배 정도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 정도로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데요. 수소 연료 탱크나 충전소 중압, 또 수소 이송을 위한 튜브 트레일러 등의 이 수소 경제 생태계에 탄소 섬유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이에 따라 EBS 투자증권은 효성 첨단은 가장 확실한 수소 경제 관련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청학 현황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 소식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백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내가 상위 12%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앵커는 혹시 상위 몇 퍼센트 같으십니까? 일단 12% 안에 들진 않습니다. 저는 앵커가 12% 안에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난지원금 얘기인데요. 정부가 이달 말까지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잘 버는 사람, 그러니까 상위 12%는 제외했는데 이를 두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재난지원금. 이 기자는 이번에 받죠? 네,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받으니까 이 기자도 받겠죠. 네. 받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기분이 좀 떨떠름합니다. 떨떠름하죠. 네.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갖고 받는 사람도 좀 우울하고 못 받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기분이 나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기자의 키워드처럼 이 상위 12%만 못 받습니다. 네. 이걸 두고 따지는 기준이 이 건강보험료죠. 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기준입니다. 지금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외벌이 가구의 건보료 기준으로는 저렇게 20만 원, 25만 원, 31만 원 이하로 책정이 돼 있고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면 가구로 인정하고 한 가구로 인정하고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 건보료 기준이라는 게 저는 지나치게 좀 행정 편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누가 자기 건보료가 얼마 내는지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득이 낮은데도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건보료 1,000원 때문에 못 받는다. 나는 지금 3억 되는 아파트와 10년 내 중형 차 한 대 있는데 내가 상위 12%냐 이런 볼멘 소리를 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을 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표 합계가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었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줄 알았다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이렇게 지원금과 관련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오늘부터라면서요? 네,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건보료 기준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이의 신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좀 다릅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지금의 방식은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고요. 또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의 신청을 받으면 또 하나씩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될 텐데 행정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비이성적인 추종이라고 돼 있네요. 네, 혹시 비이성적으로 누군가를 추종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좀 꽤 있는데요. 먼저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예, BTS 지민의 생일 이벤트 관련된 사진인데요. BTS 지민의 얼굴과 생일 축하 문구가 작성된 제주항공의 비행기로 중국 팬클럽이 진행한 이벤트입니다. 3개월 동안 직접 운항을 하면서 해당 항공기의 탑승권과 기내 종이컵에도 이런 생일 축하 광고가 실렸는데요. 이렇게 모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포털 바이두에서 모금을 벌인 결과 1시간 만에 4억 원가량이 좀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걸 비이성적인 추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면 이 기자 아미들한테 괜찮겠습니까? 아미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중국의 트위터 격인 웨이보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웨이보는 비이성적인 스타 추종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넘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지민 팬들의 계정을 60일간 정지 처리했습니다. 또 이번에 BTS 지민 계정을 포함해서 한국 팬클럽 계정이 21개가 좀 계정 정지가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네, 여기 밑에 부분에 커뮤니티 공약 위반으로 30일 계정 정지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웨이보가 이러는 건 사실 중국 정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팬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입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미성년자 팬들의 모금 응원과 고액 소비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 계정이나 모임은 폐쇄 조치하겠다. 또 대중문화 관리 지침을 발표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엔터 기업들한테 중국은 상당히 큰 시장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엔터주한테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행히 국내 엔터주에 대해서 중국의 규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측은 7일 보고서에서 K-팝 팬덤 확대와 수입 모델 확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엔터주 조정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변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음반은 엔터사 4개사의 매출액이 0.6에서 2% 정도에 불과하고 중국은 유튜브 수익에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차지하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군요. 네. 다행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엘살바도르 효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엘살바도르 혹시 아시죠? 그렇죠. 네. 중남미에 있는 국가죠. 네, 맞습니다. 멕시코 근처에 있는 국가인데요. 네. 엘살바도르가 오는 8일부터 비트코인의 공식 화폐 거래를 시작합니다. 역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상인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써붙이기도 했고 ATM 비트코인 전용 ATM 기기가 설치되기도 했고요. 정부는 인센티브로 전자지갑을 다운받아 신분증 번호를 제시하면 국민 1인당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넣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200개를 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얘기 사실 몇 달 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그 배경이 뭔지가 궁금해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엘살바도르는 국민 70%가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거고요.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송금 수수료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제는 미국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송금하는 돈으로 상당 부분 떠받쳐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법정화가 일종의 금융 인프라를 까는 거랑 같은 구조였군요. 네. 동시에 수익이 나기도 한다. 네. 시민들도 그러면은 좀 환영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요? 일단 여론은 좀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달러는 익숙한데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폐라는 게 물론 시스템이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그걸 쓰는 국민들의 동의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IMF나 무디스, 피치 등도 돈 세탁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정작 더 열광적인 것은 엘살바도르가 아니라 다른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이제 채용을 했으니까 네. 그 공신력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혹시 레딧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네, 게임스톱의 어떤 공매도 관련해서 주식을 매수했던 그런 단체인데요. 이 레딧이라는 증권망에 미국의 개미들이 모여서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7일 오전 한때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하실 겁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골든크로스에 임박했다고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코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이 비트코인의 공신력을 인정받기에는 이 갱단의 나라 엘살바도르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점이 오는 10월 말경이 될 것이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밝혔습니다. 성인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다시 말하면 대면 소비가 재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접종 일정을 비롯해 모든 예상이 맞아 떨어졌을 때의 얘기겠습니다만 기대했던 일상으로의 복귀가 연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도 그에 맞춰 달라져야겠죠. 관광과 레저, 엔터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번엔 복병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